역사적으로 망해가는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지배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겪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잘 극복하지 못하거나 갈등이 너무 심화될 때 그 나라의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면 지금 좀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어떤 얘기를 하면 요즘 뭔가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제가 20년 전에 대답하나 10년 전에 대답하나 제가 역사에서 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사를 쓴 유명한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리비우스가 왜 로마사를 썼느냐라고 이렇게 당시 물어봤더니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쓴 게 리비우스 로마사예요. 로마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전성기로 넘어가는데, 리비우스가 살던 기준에서 보면 로마의 이전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좀 부자가 되고, 또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사회 갈등도 생기고 이러던 단계였어요. 그래서 리비우스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것이 악화되면 이거 망조다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리비우스가 지적했던 현상들은 맞는 말이었어요. 로마는 그걸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비우스는 뭘 지적했느냐? 첫 번째로 사회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치관이란 정신적 가치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생활, 이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말이죠. 70년대 저희 때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두드러 패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출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때려서라도 키워야 된다고 했던가? 일단은 한국 사회가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학벌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상당한 가치를 가져다 줬어요. 좋은 대학 나오면 출세는 보장된다, 이런 거였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는 우리나라 산업이 되게 2차 산업 구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기, 획일성,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시대고 변화의 시대고, 이때는 한 번 직업을 가지면 평생 갔어요. 지금은 내가 직업을 가져도 이게 10년이 없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되니까 고정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변화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에서도 걔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교육의 방식이 달라진 거죠.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리비우스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살아오던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가 얘들이 좀 잘 살게 되고 행복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성장했으니까 우리 아들도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지 라고 하면은 이 시대에는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회적이라면, 국가 전체로 확장된다면 이 사회는 거대한 위기 앞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거는 좀 미리 겪었어요. 우리가 그 사교육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됐잖아. 저희 아버님 세대는 대학생만 되면 다 출세하던 사회였어요. 진짜로. 우리 때는 대학생이 좀 많아진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라 인류 대학 애들의 어떤 프리미엄이 굉장히 돋보이던 시대였어요. 저희 연합서클이라고 여러 이제 대학 애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모든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사교육을 마구마구 시켜서 S대를 보내줬더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전부 자기가 S대를 가지 못한 이유는 부모님이 자기한테 투자를 하지 않고 두들겨 패지 않았기 때문이래. 그리고 20년, 30년을 지나면서 내 친구 세대들이 부모가 되니까 자기가 버는 전 재산의 절반을 애 자녀 교육에 넣고 지금 와서 후회를 퍽퍽하면서 그 돈을 갖고 가게를 차려줬어도 우리 아들이 잘 살겠다, 이런 후회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고, 그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이야기가 한국 사회 30년을 지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교육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공교육이 망가지고, 공교육이 망가지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언밸런스,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벌어진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벌어졌어요. 이런 위기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왜?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시대에 이것이 국가 사회적으로 과거의 가치가 지배하게 되니까 위기가 오는 거죠. 리비우스가 말했던 위기가 이런 것이었어요. 로마가 과거에 이탈리아 국가에서 제국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탈리아 국가가 성장해서 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고 더 잘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로마는 이제 전혀 다른 제국으로 가기 때문에
때문에 다른 가치와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데 이들은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벌어진 일하고 똑같잖아요. 70년대의 성장, 80년대의 고민, 이것이 그대로 90년대, 2000년 세대한테 가면서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문제를 악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보편적인 요인은 과거의 성공 사례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체제가 안 되어 있을 때, 이럴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가 성장하면은 다원화가 됩니다. 자, 다원화가 되면은 서로 다양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성장해 나온 세대들은 그냥 이게 자기의 완성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요, 이런 걸 보면서 불평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는 자기 모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들은 여기서 태어났다고, 이런 모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모랄이 없어지게 돼요. 자,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드릴게요. 세금 내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들 비슷한 양의 세금을 내요. 그러면 내기 힘들고 욕을 해도 세금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불평이 없어요. 근데 사회가 다원화됐어요. 예전에 어떤 다주택자는 뭐 중과를 때린다, 상속세가 뭐 누진을 한다, 누구는 면제시켜준다,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세금이라는 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거라는 공통된 의식이 사라지게 되죠.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왜 우리가 세금 내는 걸 가지고 다른 나라 이민자를 먹여 살려야 되냐. 지금 현실에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요 정도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불만이냐. 이렇게 되면은 뭔가 공동의 의무에 대한 모랄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극단적인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분열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마다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합리적인 선택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지게 되니까 합리적인 선택이 너무 다양해지고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선택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묶어줄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런 거를 묶어주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만들어지질 않고 공용의 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얘들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쟤만 없애면 우리는 더더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단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겪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거를 잘 극복하지 못하거나 어떤 특별한 요인 때문에 그런 갈등이 너무 심화될 때 그 나라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약점이 터져버리게 되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 나라가 망해갈 때 군대가 없어요. 인구는 있는데 전쟁하러 나오질 않아. 우리가 70년대에 한국 사회는 이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어떤 공통된 의식을 갖고 살 때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살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깥에서 어떤 태풍이 올 때 이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틀을 만들지 못할 때는 위험해집니다. 근데 이 틀을 만든다는 게 꼭 어떤 획일적인 규제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없어질 때 나라가 위험해지게 되죠. 역사적으로 망해가는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낙관주의가 지배합니다. 불평은 엄청나게 늘어요. 불평과 낙관주의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배에서 싸움이 났어요. 근데 막 누가 저기 엔진을 부셔버린다거나 키를 부셔버린다거나 밑창에 구멍을 뚫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애가 배 밑창에 화가 난다고 구멍을 뚫어요. 너 왜 뚫니? 괜찮아. 이것 좀 뚫는다고 배 침몰 안 해. 이런 게 낙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망해가는 나라의 특징은 낙관주의가 지배합니다. 근데 그 낙관주의는 어디서 오느냐? 불평에서 와요. 낙관주의를 전제로 사람들의 불평이 커져요. 근데 그런 불평과 낙관주의란 이상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데는 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질 때 배 밑창에 구멍을 뚫어. 이해가 안 가지만 배의 원리를 모른다면 구멍을 뚫는 거죠. 야, 이 큰 배가 요만한 구멍 좀 났다고? 배가 침몰하겠니?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는 성장하면은 안정적이 됩니다. 안정적이 되면 만족이 높아지고 만족이 높아지게 되면 만족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꼭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삼각함수? 나 평생에 한 번도 못 써먹어봤다. 왜 그런 사람을 괴롭히냐? 그럼 어떡하냐? 야, 그냥 공부는 1 더하기 1만 가르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족을 창조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만족을 추구하던 시대가 되면 학문을 단순화시키더라고. 그렇다고 1 더하기 1을 가르치면 또 만족이 안 와. 뭔가 요란한데 쉬운 거, 이런 거를 스스로 창조해냅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쟤만 없으면 세상 다 좋아져. 저거 하나만 해결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 이런 식의 이분법이 나오게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은 이분법이나 단순한 사고는 무지한 나라, 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만족을 창조하는 단계에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지식과 공부가 단순한 해법을 노리는 지적 만족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혼돈으로 들어가는 단계라는 뜻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유럽에서도 뭐 극자, 극우, 한국도 지금 상대방을 얘기할 때 이전에는 그래도 너는 좌냐 우냐 그랬는데 요즘은 무조건 극자를 붙여. 너 극우지 극자지. 지금 전 세계가 다 좀 극단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했냐? 아니요. 그 설명하는 방식이 변했어요.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도 극이 돼요. 왜 그럴까? 우리들이 단순화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이 변화할 때는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던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가 없게 돼요. 제가 아까 세상은 성장하면 복잡해진다고 그랬는데 꼭 복잡해지지 않아도 내가 알던 거라고 달라지니까 복잡해. 그러면 사람은 그걸 쫓아가기보다는 단순화시켜버리죠. 과거의 답을 찾든지 내 현실에서 이게 좋아 보인다는 답을 찾게 돼요.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거라는 걸 가르쳐 줘야 하는데 99%의 지식인은 자기의 지식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선입견에 기생해서 대접받으려고 하죠. 99%가 좀 심한 말 같은데 나 솔직히 99%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70%일 때는 괜찮은데 망할 때가 되면 99%로 늘어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은 거의 극한적으로 팽배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체제가 전환기에 서 있고 그 전환기를 잘못 처리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군을 증오하게 돼요. 군대는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비합리적인 방식의 전쟁이에요.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말로 풀 걸 주먹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로 하는 거하고 흉기 들고 피를 뽑는 거하고 어느 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당연히 말로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지. 오죽하면 피를 뽑는 단계까지 가냐고. 거기까지 가면 이성도 안 통하고 뭐도 안 통하고 안 통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은 끝없이 거기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만들어지고 군대 훈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이성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군대는 합리적으로만 운영할 수가 없어요. 군대는 캠프가 아닙니다. 군사훈련이란 테크닉 훈련이 아니에요. 총 쏘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비합리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희가 이럴 때도 훈련소가 뭐 30몇 도 넘어가면 휴식이에요. 근데 실제 전쟁이 나면 33도라고 전투 안 합니까? 군대는 불합리한 상황을 이겨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군사훈련이 아닌 것이죠. 군대의 탈을 쓴 민간사회가 되는 것이고 다행히 전쟁이 안 나면 다행이지만 전쟁이 나게 되면 그런 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구조적 팽창관계라는 게 있어요. 생물도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숫사자라고 해요. 숫사자는 도전자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통 사자보다 한 2배 정도 크다. 그러면 거의 도전자가 없어요. 그러면 오래오래 후궁들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겠죠. 그래서 모든 사자는 자기가 커지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등치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한 5배, 6배 커진다. 그러면 영원무국 행복한가? 아니죠. 신체 구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 사자 중에서도 가장 등치 큰 종이 있었는데 걔들이 제일 먼저 멸종했어요. 사자가 너무 커지면 사자가 아닌 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한 가지 가치에 몰두해서 무한 성장을 요구하다가 폭발해버려서 망하는 나라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그 다음에 영세중립국 이런 거 좋아하면서 이쪽에 저쪽에 빌붙어서 살아보자 이러다가 망하진 않지만 영원히 찌그러지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세중립국 하면 스위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영세중립국이기 때문에 스위스가 살아났다고 보면 안 되고 스위스란 나라가 워낙 특별했기 때문에 영세중립국이라는 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스위스에게 영세중립국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안 보고 영세중립국을 만들면 행복하게 살겠구나.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영세중립국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은 반대예요. 영세중립국 되면 바로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을 안 보고 껍데기를 볼 때에 그 국가는 또 위험해지더라. 그러니까 항상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본질을 알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 국가는 성장하고 강해지려다가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멸종한 동물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동물들은 그 멸종의 단계를 거쳐 나온 생물들이죠. 하지만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멸종했던 동물의 생태를 되풀이하게 되면 똑같이 멸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고 교육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지식인과 교육은 거기에 타협하고 이렇게 되면 사회는 멸종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우리가 고치자고 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기엔 다 편한 것과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퇴화의 길이냐 위험한 길이냐를 판단하고 깨닫고 혹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납득할 수 있는 이성이 존재하는 사회인가, 그런 거를 듣고 분노하고 재매장시켜라 하는 사회인가가 그 사회가 흥하는 사회인지 망하는 사회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